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리뷰에서는 이전 세대나 다른 태블릿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했을 때의 편리함과 그렇지 못한 점을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나 다른 태블릿과 비교를 한다면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이야기한다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나 태블릿이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이런 리뷰를 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세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없는 것이지만요. 아무튼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5인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크기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11인치 아이패드로 타이핑을 하거나 화면을 볼 때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홈 버튼이 없고 카메라도 검은색이라 베젤에 묻혀 잘 안 보이니 몰입감이 좋기 때문인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반사율이 썩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밝은 화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어두운 화면으로 가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반사율이 나빴습니다. 물론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불빛이 켜있는 방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에 언급을 했고요. 애플 홈페이지 피셜 초저 반사율이라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화질 자체는 좋았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켰을 때 화질이 왜 있다고요? 했는데 알고 보니 자동으로 저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설정 들어가서 고화질을 기본 설정으로 바꿨더니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명한 글씨와 큰 화면으로 휴대폰으로 읽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하게 읽을 수 있었지만 역시나 어두운 테마를 선호하는 저에게는 너무 별로였던 반사율. 그리고 영상비에 관해서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전체 화면으로 볼 경우 위아래가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야 이젠 적응해서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 같은 어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영화는 화면 체험을 안 할 경우 지나치게 큰 렛터박스가 생기고 최후야 그나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어떤 걸 보면 화면 체험을 하면 전체 화면으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전체 화면 비율에 맞는 영화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밍 이슈는 미니 LED의 특권이기에 일반 LCD인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PIP가 가능하긴 한데 어플로는 불가능하고 사파리에 들어가서 영상에 들어가신 후 전체 화면을 한 다음 PIP 아이콘을 눌러야 가능합니다. 좀 귀찮으니 그냥 스플릿 뷰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플릿 뷰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보자면 화면은 총 3개까지 가능하고요. 옆에 쏙 나오는 이 작은 화면도 백그라운드에 생각보다 많이 보관이 됩니다. 전 11개까지 해봤는데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램의 힘인가 봅니다. 120 주사율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제가 어피니티 포토라는 어플을 쓰는데 여기 벤치마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아이패드 6세대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숫자만 봐도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 이 어플을 사용할 때 반응 속도도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잘라낼 때는 펜슬을 쓰면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펜슬이 필수처럼 느껴지는데 펜슬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성능을 보자면 어플들을 열 때는 막힘없이 잘 열립니다. 딜레이도 거의 없이 바로바로 열리니 확실히 편하고요. 딱 하나 느린 어플이 있는데 애플의 애플 스토어입니다. 아이폰에서도 그런데 이 어플만은 느리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무한 로딩이 걸리는데 어플 문제인지 최적화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더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어플의 문제겠지만 빠른 답장을 할 때 언어 변경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보통 외국어는 영어 하나를 많이 쓰기에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전 베이스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고 느껴지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주세요.
애플 펜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펜슬은 필기할 때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사진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 시 사이드카를 활용해 타임라인을 수정한다든지 할 때 꽤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저는 필름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필기할 경우 손바닥 지문 같은 게 화면에 잘 묻어서 좀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 닦기를 올려놓고 쓰면 좀 낫더라고요. 일반 메모에서 글씨를 쓰면 눈에 보일 정도로 뚝뚝 끊기는 게 보입니다. 다만 필기 전용 어플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필기는 전용 어플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 이외에 웹서핑을 할 때나 어플 들어갈 때 등 손가락을 쓰지 않고 펜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플릿뷰를 꺼내거나 이동 때, 독발을 보고 싶을 때나 상태창 및 제어 센터를 들어갈 때는 손가락으로만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충전은 위에 붙여서 하면 되고 거의 항상 붙여놓으니 배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 키보드를 살펴볼 건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점부터 살펴볼게요. 웹서핑 할 때 단축키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나 지구본의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오르내릴 수 있고 커맨드 플러스 위나 아래를 누르면 맨 위, 맨 아래로 갈 수 있으며 커맨드 플러스 T로 새 탭, 커맨드 플러스 W로 탭 닫기, 커맨드 플러스 숫자키로 다른 탭 이동하기 등 맥북에서 했던 기본적인 단축키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탭 한 번 누르면 바로 검색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애플 기본 어플인 사진과 파일 앱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진 어플에서 방향키 위아래는 먹질 않았고 삭제를 하려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이렇게 사진 삭제 확인창만 뜨지 지워지진 않습니다. 지우려면 결국 손가락을 터치를 해야 돼요. 파일 어플이 특히 심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켜는 것까지는 잘 되지만 여기서 옆으로 간다거나 미리 보기 창을 끈다거나 하는 건 키보드로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맨드 탭도 안 돼서 다른 어플로 가려면 독발을 올리거나 홈 화면으로 나간 다음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꽤 불편하더라고요. 또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사이드카에서 특정 단축키를 누르면 연결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맨드 플러스 B인데 이게 파이널 컷에서 타임라인 자르는 단축키라 자주 써야 하는데 누르기만 하면 끊겨버리니 너무 불편해요. OS 업데이트하면 좀 고쳐지긴 하겠지만 이게 아이패드 6세대 쓸 때는 안 그랬거든요. 훨씬 좋은 모델에서 불편한 점이 더 생겨버리니 좀 가슴이 미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플 문제 같은데 넘버스 어플이 MS사의 엑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데 프린트 가운데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 맞춤을 눌러도 정 가운데로 표가 절대 안 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다음은 카메라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밝을 때는 어느 카메라나 요즘은 잘 나오지만 관건은 어두울 때이니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카메라에 크게 힘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는 경우 특히 어두울 때는 더 없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좋아졌다고 하니 살짝 비교를 해봤습니다. 야간 모드가 없으니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충전 시간입니다. 기본 충전기는 20W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을 시켜보면 약 18에서 19W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최대 30W까지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사양의 충전기로 테스트를 했고요. 맥북 충전기도 80W 이상 지원하지만 아이패드와 호환이 잘 안 돼서인지 25W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충전 속도를 보면 19%에서 충전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28W, 잠시 후 29W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30분 후에는 51%까지 충전이 됐고 속도도 여전히 29W입니다. 1시간 후에는 80%가 됐는데 70%대부터는 20W로 속도가 다운됐습니다. 90%가 넘어가면 10W로 저속 충전이 됐고요. 1시간 반에 97%, 1시간 43분에 완충이 됐습니다. 0%에서 충전을 한다고 해도 2시간 안팎이면 완충이 될 것 같고요. 1시간만 충전해도 80%까지 가능하니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모로 봤을 때 확실히 좋은 기기이긴 합니다. 반응 속도 빠르고 앱 실행도 바로바로 되고 램도 넉넉해서 리프레시도 덜하고 가끔씩 발생하는 자잘한 오류들은 기계라면, 전자기기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들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되긴 할 거예요. 물론 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지만요. 제가 사용하면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건 반사율입니다. 어두운 화면에 비춰지는 제 민낯, 화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키보드도 홈 화면에서 화면 옆으로 넘기거나 멀티태스킹 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등 좀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해줬으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면 매직 키보드와의 차별점이 줄어들 테니 지원 안 해주는 게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애플 제품은 뭐든 그렇겠지만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노트북으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 유튜브나 웹서핑으로만 쓴다면 당연히 대체 가능한데 그건 굳이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에어로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여기에 단순 사진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도 어피니티 포토나 루마 퓨전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데스크탑에 포토샵이 있지만 아이패드로 인피니티 포토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루마 퓨전은 없는데 혹시 이번에 진행할 WWDC에 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를 지원한다면 이런 생각했지만 안 나왔죠? 여기에 콘솔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을 해야 한다면 노트북을 대체할 수 없는 기기가 되어버리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태블릿을 사용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컨텐츠 소비일 텐데요. 그것이 목적이시라면 갤럭시 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쿼드 스피커가 달린 아이패드 에어, 가장 낮은 버전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들을 위한 프로를 일반인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니 사고 싶다면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샀고요. 패드, 펜슬, 키보드 합해 최소 139만 3천 원을 지불하고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